39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39번째로 보시면 무엇은 1년에 한 피를 납부하는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균역법이 참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게 원래 있던 것이 균역법으로 대체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뭐냐면 원래 군역이에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1년에 두 필로 대체됐던 거예요. 여기에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균역법이란 건 뭐냐면 임진왜란을 얘기하면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직업군인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농병일치제예요. 근데 이 농병일치제의 한계가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된다거나 그러면 조금 이 훈련 자체가 느슨해질 수 있고 실전에서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직업군인제라는 건 말 그대로 모병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로 자신의 직업 자체가 군인이니까 군사훈련을 늘상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이 모병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직업군인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대체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두 필이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 두 필 뭐 이게 많겠었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인 거예요. 1년마다씩 내는 거니까 성인 남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필로 줄여라. 균등하게. 단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거 또 알아야 되죠. 여기서 하나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도 예외되는 집단이 있다. 누구? 양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역법에서 여전히 양반이 빼졌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양반이건 일반 평균 상관없이 가가호호 집집마다 무조건 포를 내라 이러면 호포제가 되는 거죠. 이건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군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맥락 속에서는 바로 영조의 균역법이 1년에 한 필이 나오든가 아니면 양반도 어쨌든 하나 포를 내라. 어떤 집이건 성인 남자가 있는 집에선 이러면 호포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반적인 큰 틀을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큰 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쪽으로 한번 와서 자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2강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세금 제도가 있다. 세금이 뭐 있었죠? 전세, 그렇죠? 그 다음에 공납, 바치다 공 썼죠? 그 다음에 역이 있다 그랬죠. 자, 전세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걸 했냐면 세종대왕 때문이었죠. 그렇죠? 세종대왕이 땅의 옥토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분 6등법, 풍연이냐 흉연이냐에 따라서 연분 9등법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랬는데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 있었는데 자,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풍흉 관계없이 바꾸는 게 영정법이에요. 근데 영정법은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걸 잘 안 내는 거죠.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공납의 문제점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납의 문제점이 있다가 방납의 폐단이라고 해요. 이제 공납, 이게 지방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거는 늘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돈으로 내든가 아니면 그냥 쌀로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라고 했던 게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동법이에요. 기존의 대동법이 참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이것도 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균역법으로 대체된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 입장에서. 네. 그래서 기출을 봤더니 지난 2개년 동안 영재 균역법을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 영정법 어려서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균역법은 이미 나왔단 말이죠. 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대동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대동법이란 건 말 그대로 대동단결 크게 하나 되자라는 얘기예요. 이 공납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쌀 12두나 대략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면포나 면 아니면 그냥 동전을 내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지방 특산물을 땅으로 공납의 전세라고 해서 전세로 붙인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무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90년이 아니라 100년 걸려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 광해군 때 시작돼서 숙종 때 완성이 돼요. 무려 100년의 개혁 법안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난 2개년 전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균역법이 나왔다. 그런데 마침 균역법은 또 누구다?
영조냐 청조냐인데 영조에서 많이 나온다. 영조에서. 자, 그래서 나오는 거고 대동법은 광해군부터 숙종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균역법 하면 영조 1년에 한 필.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방어를 잘 해야 되니까 대동법도 신경 쓰라라는 맥락에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40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40번째 40번 보시면 자, 조선 후기의 화폐로 무엇이 사용되었다? 기본이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엽전. 그래, 그게 뭐냐고요? 네 글자로 상평통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평통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화폐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상평통보 아니면 뭐 나올까요? 그렇죠. 당백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당백전은 여러분들 저기 흥선대원구로 넘겨야 되고 상평통보인데요. 우선 첫 번째, 제가요 진짜 강의 때마다 많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요. 자, 나그네가 주막집에 갔어요. 그래서 주모 여기 국밥 한 그 말아주셔. 그래서 먹고 트름하고 잘 먹었어. 그래갖고 동전을 꺼내주지 않아요. 네, 주로 뭘 주냐면 면포를 꺼내줘요. 면이에요. 면은 뭐죠? 가벼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도 입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불에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잘 안 썼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동전 안 쓴 이유, 조선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사회이기 때문에 중농주의이기 때문에 농업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내 땅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교환의 수단에서 화폐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있는데 이 상평통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게 어려운 공식적인 용어를 써요. 조선 후기에 국가 법화로서라고 합니다. 국가의 법화로서, 국가가 법으로 정한 화폐로서 상평통보를 숙종 때 썼다 이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럼 이제 뭔 거예요? 첫 번째, 조선 후기 사회가 변했구나. 뭐예요? 상공업이 발전했구나. 그래, 자급자족 사회가 100% 깨진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변화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 썼구나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자본주의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 사회가 상공업이 발전하고 그만큼 돈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상평통보가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국가적 화폐, 오늘날로 치면 한국은행만 돈을 딱 찍어요. 이런 것 같은 개념인 것이 숙종 때 상평통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이 부분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숙종, 백두산 정계비, 간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숙종, 대동법의 완성, 숙종, 상평통보, 숙종, 장희빈 여기까지 한국 정치까지 그래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종하면 이렇게도 알아두라라는 말씀드린 것과 함께 여기서 사실 키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조선 후기 새로운 변화, 조선 후기 전기랑 달라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상공업에서 대동법, 균역법 그리고 상평통보죠. 그럼 연결이 돼요. 대동법으로 공납의 전세화 혹은 이제 동전을 써도 돼요. 그럼 뭐 상평통보로 내도 괜찮아 이런 거죠. 국가 입장에서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반대로 지어놨어요. 뭐뭐에 담배를 비롯한 새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담배 정말 나쁜 거죠. 근데 담배는 여러분들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새로운 작물이란 말이에요. 담배,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담배를 비롯한 새 상품 작물이에요. 그러면 담배를 지어버리셔도 상품 작물이에요. 이게 내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뭐죠? 팔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고요? 다시 한번 시대를 물어봐요. 조선 후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여러분들 사회 문화나 법과 정치와 법이나 이런 거와 다른 생활과 윤리 이런 것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특정한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아주 간단하게 보면 조선 전기냐, 조선 후기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전기냐 후기냐가 언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고려 시대죠. 고려 전기냐, 그렇죠? 고려 후기냐, 조선 전기냐, 조선 후기냐, 그렇죠? 근데 분명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제진들이. 특히 조선 후기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 상품 작물이 들어오고요, 동전을 쓰고 있고요, 신문제가 흔들리고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맥락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42번 42번째 볼까요? 조선 후기. 이번에 또 조선 후기예요. 그런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탕평 정책 흔들렸고 경제, 동전도 썼고요. 그렇죠? 예, 균역법, 대동법도 있고요. 근데 이번엔 뭘까 봤더니 조선 후기 뭐뭐와 뭐뭐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등이 주자의 경전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의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자가 누구냐? 주자라는 사람이
공자맹자 주자할 그 주자 그래요.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학문을 이 사람이 좀 더 굉장히 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형이상학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주자. 원래 이 사람이 주희인데 공자맹자급이다 그래서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리학이 있는데 성리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읽었어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죠, 이성. 그렇죠?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치에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유교에서 인간의 본성이 한자를 쓰면 이렇게 돼요. 우주의 이치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치리자 혹은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원래 우리가 유교라고 하면 종교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 종교적 특성보다는 이게 학문적 성격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학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신은 아니지만 어떤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고 특히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성품이 곧 어떻게 우주의 이치를 따르고 혹은 품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어렵죠? 그럼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이해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누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계속해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암기하듯이 가르쳤는데 그거 정답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그 두 번째, 이거 성리학은 학문이잖아요. 학문이란 건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 그게 바로 윤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세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자가 공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유교, 유학에 대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다른 데로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주자의 성리학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은 원래 우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혹시 이과 학생들 때문에 주자는 중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선 후기 사람이에요. 이 조선 후기 때 이 사람이 이른바 서인 노론이에요. 서인 노론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주자가 맞다. 난 주자 그대로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반대로 윤휴와 박세당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건 내 생각에 따르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던 사람이 윤휴와 박세당인데 송시열이 너희들은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정답을 틀렸어 이 정도 혹은 너희들이 지금 오답 갖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야 라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런 도적 니은이에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완전 와장창 흔든 도적 니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문, 이게 유교를 말해요. 유학을 말해요. 난적이에요. 유교적 질서, 유학적 질서 자체를 어지럽히는 도적이에요. 라고 이 둘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제하는 쪽에서는 반대로 조선 후기의 새로운 흐름으로 대동법도 있고 균역법도 있고 탕평책도 있고 그 다음 멀리 있는 거예요. 윤휴, 박세당처럼 이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얘기까지도 수능 기출에서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편에 이거를 고수라는 말 쓰죠. 끝까지 지키겠다. 고수하려고 했던 송시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하나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 문과학생들도 좀 어려워요. 조선후기 강화학파가 나옵니다. 조선후기 강화학파는 강화도에 있었던 선비들이에요. 강화도에서 이렇게 그 강화도에서 나름대로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정치 나간 것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행합의를 강조해요. 이 지행합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아기가 그냥 응애응애 기어 나왔다가 차에 칠 뻔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뛰어서 구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배웠으면 그걸 실천해라고 좀 더 행동을 강조한 게 바로 양명학이에요. 양명학인데 사실 이게 왜 기출에서는 좀 어려운 거냐면요. 양명학이 사실은 그렇게 자주 나오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건 뭐냐면 뒤에 볼 실학이거든요. 근데 실학이 아니라 양명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양명학은 어떤 거냐면 중국의 명나라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양명이라고 하고요.
원래 그 사람도 이름 원래 왕수인이에요. 근데 양명 왕수인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래서 왕양명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우리가 너무 지식만 공부하는데 공자 맹자에 가르치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래 갖고 내가 생활에서, 정치에서, 국가를 위해서 실천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행합의를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명학이 우리나라에서 비주류예요. 비주류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 강화도에 있었던 정제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정제두 스쿨을 만든 거예요. 야, 모여서 야, 우리는 출세 욕심 없고 정치 욕심 없고 우리 한번 이 양명학이 어떤 건지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양명학파가 나중에 가면 항일 독립운동의 하나의 큰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인보 선생님이나 아니면 박은식 이런 분들이 다 양명학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만 한데,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